대학생 때 죽음만 생각하던 나날들을 스크류는 생각해 보았다. 벌써 16년 전 일이다. 그 즈음 그는 생각했다. 그저 가만히 자신의 내면 깊은 곳만 응시하면 이윽고 심장이 자연스럽게 멈춰버릴 것이라고. 정신을 날카롭게 집중하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렌즈가 햇빛을 모아 종이에 불을 피우듯 심장에 치명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뜻에 반해 몇 달이 지나도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심장은 그렇게 간단히 멈추지 않는 것이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듯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체의 그림자를 찾으려 했다. 그것이 뭔지 모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메신저의 도래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끝내 그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고 프로펠러 소리가 멀어지더니 이윽고 서쪽으로 사라졌다. 그 다음에는 부드럽고 잡다하기만 한 한밤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노이즈뿐이었다. 시루는 그때 5명 그룹이 해체되어 버리기를 애타게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런 가능성이 불현듯 스크류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그 가능성에 조금씩 구체적인 형태를 주어갔다. 고등학교 시절 5명은 빈틈 하나 없이 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 구성원 모두가 거기에서 깊은 행복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런 최고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낙오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은 제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나아가는 방향도 다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위화감이 생겨났을 것이다. 미묘한 굴열도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윽고 미묘한이란 말로는 처리할 수 없는 뭔가가 되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시로의 정신은 아마도 그런 다가올 미래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그룹과 정신적인 연동을 풀어놓지 않으면 그 붕괴 현장에 휩쓸려 자신도 치명상을 입게 될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진보라는 배가 일으키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바다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표류저처럼 그런 마음을 스크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성적인 억제가 불러온 긴장감이 적지 않은 의미를 띠기 시작했음에 분명하다. 스크류는 그렇게 상상했다. 후일 그에게 생생한 성적인 꿈을 꾸게 한 것도 아마 그런 긴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무언가였으리라. 그것은 또한 다른 4명에게도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른다. 시로는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끊임없이 감정 조절을 요구하는 긴밀한 인간관계를 더는 버텨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시로는 5명 가운데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감수성이 풍부했다. 그리고 아마 누구보다도 빨리 삐걱대는 마찰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정도로 강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로는 스크류를 배신자로 만들어버렸다. 스크류는 그 시점에서 서클 바깥으로 벗어난 최초의 멤버로서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였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벌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충격이 가져다준 히스테리 속에서 그녀는 전차의 비상 브레이크 끈을 잡아당기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 약한 연결고리를 찢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때 아마도 본능이 시키는 대로 스크류를 발판으로 삼아 높고 견고한 벽을 넘어서려 했다. 다잡기 스크류라면 그런 입장에 처한다 해도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직관이 시로에게 있었을 것이다. 에리가 냉정하게 그런 결론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냉정하면서 언제나 쿨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다자키 스크류.
스크류는 베란다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선반에서 커티삭 병을 집어 잔에 따라서 다시 베란다로 나왔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오른손 손가락으로 잠시 관자놀이를 눌렀다. 아니야, 나는 냉정하지도 않고 늘 쿨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인간도 아니야. 그것은 그냥 밸런스 문제에 지나지 않아. 그냥 습관적으로 자신이 끌어안은 무게를 좌우 지점으로 잘 배분할 뿐인 거야. 남의 눈에는 산뜻하게 보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보기보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균형을 잘 잡는다 해도 그 지점에 걸리는 총 중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아. 그래도 그는 시로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오로지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나약한 인간이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하고 견고한 껍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급박한 위기를 눈앞에 두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 고작이라 수단을 가릴 여유는 없었다.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결국 도망칠 수 없었다. 폭력을 감춘 어두운 그림자가 집요하게 그녀를 뒤쫓았다. 에리가 악령이라 불렀던 것, 그리고 소리도 없이 차갑게 비 내리던 5월의 어느 날 밤, 그것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고 그녀의 가늘고 아름다운 목을 끈으로 졸라 죽였다. 아마도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미리 정해진 시각에 스크류는 방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사라의 단축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3번 벨이 울린 다음 퍼뜩 제정신을 차리고는 생각을 고쳐먹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벌써 늦은 시각이다. 그리고 내일이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 전에 어중간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잘 안다. 그러나 뭐가 어쨌든 그는 지금 당장 사라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솟구쳐 오른 감정이었다. 그 충동을 스크류는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라자르 베르만이 연주하는 순례의 해를 턴테이블에 올리고 바늘을 내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헤멜린나의 호숫가 풍경을 떠올렸다. 창에 들이운 하얀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살랑이고 작은 보트가 파도에 탁 흔들리며 탁탁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숲속에서는 어미새가 참을성 있게 어린 새에게 울음을 가르친다. 에리의 머리카락에는 감귤 계열의 샴푸 냄새가 남았다. 그녀의 유방은 부드럽고 풍요로웠고 삶의 농밀한 중량감이 담겨 있었다. 길을 안내해 주었던 깐깐해 보이는 노인은 여름 풀밭에 메마른 가래를 뱉었다. 그는 행복에 겨운 듯 꼬리를 흔들며 르노의 짐칸으로 뛰어올랐다. 그런 전경을 더듬어 가는 사이에 가슴 통증이 되살아났다. 스크루는 커티삭 잔을 기울이고 스카치 위스키 향기를 맛보았다. 위쪽이 확 뜨거워졌다. 대학교 2학년 여름부터 겨울에 걸쳐 죽음만을 생각하던 나날들, 매일 밤 이렇게 작은 잔의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셨다.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소파에서 튀어올라 레코드 바늘을 멈추고 전화기 앞에 섰다. 분명 사라의 전화다. 이런 시각에 전화를 걸 사람은 그녀밖에 없다. 스크류가 전화를 한 것을 알고 다시 걸었을 것이다. 수화기를 들어야 할까? 벨이 12번 울리는 동안 스크류는 망설였다. 담은 입에 힘을 꽉 주고 숨을 멈춘 채 전화기를 가만히 바라다 보았다. 칠판에 적힌 길고 난해한 수식의 단서를 찾기 위해 조금 떨어져 서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검사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이윽고 벨이 멈추고 침묵이 이어졌다. 뭔가를 내포한 깊은 침묵이었다. 스크류는 침묵을 메우기 위해 다시 레코드에 바늘을 내리고 소파로 돌아가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눈을 감고 머릿속을 텅 비우고 음악 그 자체에 의식을 집중했다. 그러자 그 멜로디에 이끌린 듯 눈꺼풀 뒤에서 다양한 이미지가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가 사라져갔다. 구체성이나 의미가 없는 일련의 형상들이었다. 그것은 의식의 어두운 경계선에서 희미하게 떠올라 가시 영역을 소리도 없이 가로지르고 다른 경계에 빨려들어 사라졌다. 현미경의 둥근 시야를 가로지르는 수수께끼 같은 윤곽을 가진 미생물처럼 15분 후에 다시 전화벨이 울렸지만 스크류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음악도 끄지 않고 소파에 앉은 채 검은 전화기를 그냥 바라만 보았다. 벨의 횟수도 헤아리지 않았다. 그 사이에 벨은 멈추고 오로지 음악만 들렸다. 사라, 그는 속으로 불렀다.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다른 무엇보다 듣고 싶어. 그렇지만 지금 말할 수 없어. 내일 사라는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할지 모른다. 그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은 채 그런 생각을 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녀에게는 오히려 그쪽이 올바른 선택일지도 모른다. 상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 스크류는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스크류가 사라에게 줄 수 있는 건 아주 사소한 것뿐이다. 한전된 양, 한전된 종류,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자면 참으로 부족한 것이다. 그런 것을 누가 진심으로 바랄까? 사라는 나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호감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 많다. 인생은 길고 때로는 가혹하다. 희생자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무르고 쉽게 상처 입고 자르면 피가 흐르게 되어 있다. 아무튼 내일 사라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난 정말로 죽어버릴 거야. 그는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죽든지 또는 비유적으로 죽든지 어느 쪽이든 그리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숨을 거둘 것이다. 색채 없는 다자키 스크류는 완전히 색깔을 잃고 이 세상에서 은밀하게 퇴장할 것이다. 모든 것은 무가가 되고 남은 것이라고는 딱딱하게 얼어붙은 한 줌의 흙덩어리일지도 모른다. 별일 아니야. 그는 자신을 향해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서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다만 물리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감긴 시계 태엽이 점점 풀어지고 모멘트가 한없이 제로에 가까워져서 이윽고 톱니바퀴가 마지막 움직임을 멈추고 바늘이 한 위치에 딱 멈춰섰다. 침묵이 내려온다. 단지 그것뿐이 아닌가. 날짜가 바뀌기 전에 침대에 들어가 머리맡에 불을 껐다. 사라가 등장하는 꿈을 꾸면 좋으련만 하고 스크류는 생각했다. 에로틱한 꿈이라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리 슬프지 않은 꿈이 좋다. 그녀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꿈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어차피 꿈이니까. 그의 마음은 사라를 갈구했다. 그렇게 마음으로 누군가를 원한다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스크류는 그것을 강하게 실감했다. 아주 오랜만에. 어쩌면 이것이 처음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멋지지만은 않다. 동시에 가슴앓이가 있고 숨막힘이 있다. 두렵기도 하고 어두운 울렁거림이 있다. 그러나 그런 고통조차도 지금은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는 지금 자신이 품은 그런 기분을 놓쳐버리고 싶지 않았다.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온기를 되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걸 잃어버릴 거라면 차라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편이 낫다. 있잖아 스크류. 넌 그 여자를 잡아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 그 여자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아무도 가질 수 없을지도 몰라. 에리는 말했다.
맞는 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라를 손에 넣어야 한다. 그것도 그는 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 사이의 문제인 것이다. 주어야 할 것이 있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 아무튼 모든 것은 내일 일이다. 만약에 사라가 나를 선택하고 받아들여 준다면 바로 결혼하자고 말하자. 지금은 그리고 지금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무엇이든 몽땅 내밀자. 깊은 숲에서 길을 잃고 나쁜 난쟁이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어. 그리고 스크루가 핀란드 호숫가에서 에리와 헤어질 때 했어야 할 그러나 그때 말하지 못한 말이었다. 우리는 그때 뭔가를 강하게 믿었고 뭔가를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가졌어. 그런 마음이 그냥 어딘가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지는 않아.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감고 잠들었다. 의식의 꼬리에 매달린 빛이 멀어져가는 마지막 특급 열차처럼 서서히 속도를 올리며 작아지더니 밤 가운데로 빠져들어 사라졌다. 그리고 자작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